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내리는 비는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여기는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저 길 건너편에는요, 해가 내리쬐입니다. 이런 날씨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기후변화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4천만의 분이 온다고 하더니 못 오나 공급난이다. 뭔가 이상이 생긴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입 물량은 2%뿐이다. 뭐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향후 계획도 여전히 깜깜하다. 기업 접종, 화이자로 긴급 변명. 지금 업종에 따라서 몇 가지 좀 우선 접종 그런 업종을 정해놨는데 모더나 얘기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안 오니까 화이자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청해부대 확진자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마공사의 망언이 악재였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스가 일본 총리 정상회담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협의도 많았고요. 진통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기간에 일본에 가지 않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핵심 의제 상당 수준 근접했다가 급변을 했습니다. 일본 소마공사 경질에 선 그어서 반일 여론이 더 폭발했다. 청와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국민 정서를 감안했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일관된 입장으로 소통했다. 원론 고수. 원론이 좋은 표현으로 원론이죠. 좀 다르게 보면요, 하나 마나한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청해부대 함장, 부함장까지 장병 82%가 확진이 됐습니다. 301명 가운데입니다. 247명 가면 군 지휘부 책임져야 이런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파병 301명 방역 무대책 방치했다. 장병 전원 오늘 수송기로 귀국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당정이 몇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역대 최고로 높였다.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그러면서요, 최고 3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받으실 수 있는 돈이요. 어제 당정이 희망회복 자금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최고 3천만 원까지로 늘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진 중인 손실보상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 장혜찬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20일 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국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원래 국정감사 9월 시작되고요. 9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미뤘죠. 그런데 그 미루가서 그 전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도지사 신분이고요. 국정감사 기간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모습이 펼쳐질 건가? 자칫 이재명 국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손절 권고.
이게 뭐 주식 투자인가요? 뭐 증권사에서 이런 공고를 했나요? 그게 아니고요. 야당의 대선 경쟁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손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내 탓. 청해부대원들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놓친 지점이 있고요. 책임 부분도 따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당국이 몇 곳이 있죠? 서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쪽이 뭐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내 탓 공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물건이 아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이런 조항이 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좀 깊숙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대선 경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매일같이 나오죠. 그리고 뭐 수치의 변동도 좀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재명과 오차 범위 내로 지지율을 좁힌 이낙연. 일단 여당 내 대선 경쟁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갑니다. 4위로 뛰어오른 최재형. 여기는 야권의 대선 경쟁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사진, 이 네 인물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사진이 일부러 좀 뭔가 색깔을 다르게 한 것 같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요. 이재명, 윤석열 각각 여야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지율 1위죠. 근데 색깔을 약간 뭘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낙연, 최재형 추격자라고도 할 수 있죠. 다른 색깔로 좀 놨습니다. 아, 일부러 편집을 이렇게 했군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요동을 치고 있다. 여기 보면은요. 어제 뭐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이낙연 격차가 6.1%포인트. 이 정도면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최재형은 5%의 벽을 넘어섰다. 뭔가 좀 탄력을 받고 있다? 아니면 이벤트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요. 글자로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7월 3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보세요. 윤석열 30.3, 이재명 25.4.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뭐 한 그 전 조사 비교해서 큰 변동이 없고요. 여기는 조금 내려갔고요. 이낙연 19.3. 상당히 따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요. 최재형 5.6, 5%를 넘어섰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리얼미터입니다. 여기는 1위 순위가 좀 달라졌죠? 뭐 여론조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23.8, 윤석열 22, 이낙연 20.1. 이 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죠, 지금. 20%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세균 6.4, 최재형 6. 역시 최재형 원자 여기서 보면은 5를 넘어선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은 여당 내 대선 경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지지율 좁혀진 이재명, 이낙연. 그렇습니다. 앞서서 결과 보셨죠? 지지율 결과요. 점점 거칠어지는 난타전이다. 이 기사는 이 뒷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난타전이 점점 더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네거티브전 격화에 원팀 균열 우려가 있다. 여기 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지방 비광글 철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낙연 쪽 관련 인사 경찰 고발 검토한다. 이게 이제 법적인 공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산업재해 장애로 군에 못 갔는데 이재명 쪽 군대 미필 포스터에 격분하고 있다. 당 선관위 뭐 비방전 이거 자제해야 된다. 문제 있다.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금돈 없는 행위 엄중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낙연, 이재명 후보
이낙연, 이재명 후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준비에 앞서서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는 약간 다른 분위기의 얘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 내용 비교해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금 더 뜨거워지길 바라고요. 뭐 다소 선거 과정에 있어서 뭐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나 이런 상황은 감내할 수준이라면 그거는 대략 양해하고 넘어갈 사항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고 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허위이거나 또는 후보 간에 심대하게 훼손하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당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등등등을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너무 점잖아서 너무 점잖게 나가서 지금 좀 붕어법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 간에 상호 비방 또는 난타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금도를 벗어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경위나 내용은 선관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인사 문제가 아니죠.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이지요. 가짜 뉴스나 네거티브는 그다지 효과가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초급증이 드러날 뿐이지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 국민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극렬하게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와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장애인 폄하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없는 사실 지어내서 음해하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 측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정호 교수님. 예. 유상민 위원장의 얘기 지난 14일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는 부모비 필요하다. 뭐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뭐 적당 수준 괜찮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는 엄중 경고한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진 그 사이 어떻게 왜 바뀐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이제 5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5일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부모비 필요하다. 예. 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건데 짧은 기간에 그렇게 수위가 높아진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5.18 학살 원흉 또 박정희 찬양까지 얘기가 나왔고 뭐 군필 원팀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선거법까지 얘기하면서 예. 법적 조치할 것을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호 공방까지는 괜찮지만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굉장히 판이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렇게 판단한 데는 역시 예.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선 일정을 5주를 연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만큼 이제 경선 일정이 길어지는데 예. 벌써부터 치고받는 이런 공방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다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후보가 2007년 대선 때 아주 치열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문제됐던 뭐 BBK 문제 그리고 최순실 등 뭐 비선 문제 예. 이런 문제가 현실화돼서 결국은 탄핵됐고 정권이 넘어간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예. 최근에 지금 판세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양강 구도가 삼강 구도로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선 구도를 잘 관리만 하면은 예.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 부모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을 관리하는 여당의 책임자분이 며칠 사이에 말이 달라진 거죠. 말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제발 좀 뭔가 좀 잘 됐으면서 분위기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는 분위기가 산 차원을 넘어서 이건 위험 지역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지금요.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등장합니다. 이낙연 측 비방 대화방 운영자는 이재명 캠프 팀장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캠프 팀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이른바 군필 원팀과 관련된 그럼 어떤 이 웹자보, 포스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톡방 운영을 뭐 했는데 이게 뭐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게 또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이 관련 사안인데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직위 해제했다 이미. 이낙연 측 사진 찍고는 모른다니 명백한 경선 개입이다. 고발 검토한다. 법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뭐 관련 사진 이렇게 뭐 찍었다는 사진 이렇게 사진까지 좀 싣고 있습니다. 손환 변호사. 네. 일단 이재명 지사는 모르는 사람이다. 모른다. 그리고 직위 해제 이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법적인 문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법적인 판단을 하시면은.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뭐 직접 개입했다라는 뭐 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책임은 좀 져야 될 것 같고요. 꽤 가까운 사이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자신의 지방선거 때 SNS 팀장으로 돕다가 또 그 이재명 지사가 뭐 예. 구단주 가까운 역할을 하는 성남FC 사무처장을 했다가 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교통연수원까지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챙겨준 것 같은 정황이 근데 보이는 이재명 것은 지사는 사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징계했다. 최선을 다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이낙연 뭐 후보 캠프에서도 검토는 하겠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저 이제 SNS 게시물을 올린 그 진 씨라고 하죠. 예. 그 사람에게만 아마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상 뭐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만 아무래도 법적인 어떤 조치 이런 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칠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 좀 화면 보시면 유영찬 의원 얘기 좀 다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여러 정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뭐 판단인 거죠.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당 선관위에도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은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경선 연기. 어제 결정이 좀 있었죠? 그 내용입니다. 민주당 경선 5주 연기. 최종 후보는 10월 10일 나온다. 이것도 빠르면입니다. 만약에 결선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날짜가 4일에서 5일이 추가가 되니까 최대 10월 15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코로나 확산세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이라는 큰 이벤트가 나라 밖에서 있는데 아무래도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인 거죠. 이런 걸 감안했다. 그래서 본 경선은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끝낸다. 이런 일정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5주를 미룬 겁니다. 8월 한 달이 그러니까 쑥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런데요. 후보들 간의 유불리 따라 판세가 출렁일 수도 있다. 추격자 이낙연은 시간 확보를 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요. 9월 말 정도면 이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은 경기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여야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선 주자, 그것도 유력한 대선 주자. 근데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국감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창석 평론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무튼 국정감사장에 서야 돼요. 그 경선 민주당의 여당의 경선이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국정감사장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물론 뭐 거세게 아마 질문을 하겠죠. 공세를 하고. 혹시요,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적 질문, 질의 이런 게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9월 12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9월 12일. 그러니까 이 경선 결과가 여러 차례 나눠서 나오죠, 지금. 예, 그 9월 4일에 이제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9월 10일 강원까지 엮어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1차 결과. 예, 1차 결과 9월 12일에 발표가 되는데 예. 이 결과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흔히 말하는 경선에서 이제 확고하게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결선 투표 없이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과,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완전히 기울어진 결과를 갖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쉽게 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당 정당의 후보가 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매우 강력한 모습인데. 네, 집안 내부에서 갑자기 때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1, 2 후보 간의 예. 격차가 얼마 나지 않았을 경우에 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해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는 내리는데 합리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예. 만약에 따갑게 질문하는 사람이 예. 후에 알고 보면 이낙연 의원이라든지 뭐 친분이 있다든지 뭐 캠프의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거 의도적으로 국감장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네요. 무조건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갔을 때 합리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서 예. 그 이상에서는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따가운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자체가. 스스로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1위가 사실 보면은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에 어떤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다 알려졌잖아요, 지금.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예. 저 때쯤 가면은 9월 12일 발표 나올 때쯤이면 이미 다 세력은 다 분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야당인데 예. 야당은 분명히 때리려고 오겠죠. 그러겠죠. 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방금 기사에 나왔었던 이 진모 씨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끝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진짜 몰랐느냐 질문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출될 때 예. 공보 담당 위촉장만 만장이 나갔습니다. 그 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만났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같이 사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다 알 수 있느냐? 이거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거. 또 다른 문제고 저도 예. 실제로 2016년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퇴임한 당대표였죠. 예. 가덕 신공항 부지를 찾았어요. 오. 그 당시에 부산에 18개의 지역위원장이 있었는데 예. 5명의 현역 의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 13명의 지역위원장이 있었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가 맨 앞자리를 못 썼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모르는 분들이 다 앞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저 그분들 아직도 뭐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사진 찍었다고 어디서 자랑하고 나 만났다, 친하다 얘기했을 거예요. 예. 실제로 몇몇 분들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출마할 때 그 사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옆에 누가 서느냐는 친분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사진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무조건 친분이 있다. 무조건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어렵거든요. 예.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이라든지 법적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재명 지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질문이 네.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합리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예.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방어를 잘했을 경우에 예. 이거 야당이 이재명 지사 도와주는 격이 되거든요. 굉장히 뼈 아프고 입을 다물게 하는 질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만 예. 위기는 꼭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잘 방어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거기서 더 큰 신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리한 형국은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싸움을 더 많이 부추길 수도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이재명 국감 상당히 주목은 받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력 대선 주자가 국정감사장에 등장해서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당 대선 주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뭐 이걸 다루고 있어요. 임기 말 역대급인 대통령 지지율에 여권 주자들 서로 친문입니다. 제가 적통입니다. 이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뭔가 표심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 40%를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임기 말 대통령 이제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역시나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당 지지율 웃도는데 어떻게 반문하겠나.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문이다, 내가 적통이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죠.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장일찬 평론가, 여기서 궁금한 게요. 임기 말 대통령인데 40%를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에 이유가 있고 어떤 분들이 주로 지지를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저는 코로나 상황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사실 4.15 총선 이전에도 예.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는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예. 위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정부를 한번 믿어줘야 된다. 아.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는 판단으로 그때 한번 결집한 적이 있었죠. 예. 그 결과가 4.15 총선 범여권 180석 당선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변수가 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가 델타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예.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 대표되는 예. 이 컨트롤 타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높은 지지율 40% 이상을 회복한 게 사실 한 2, 3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델타 변이 이 재확산을 빨리 좀 잘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습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수도권에 내려져 있는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예. 2주간 발효되어서 이제 한 일주일 조금 안 되게 남아 있는데 예. 이게 추가 연장이 되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너무 가중되게 되면 예. 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를테면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할 때까지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도 예.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비견될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 아니었습니까? 예. 그 당시 미국 국민들도 오바마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만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심판을 해야겠다는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거의 10% 이상의 갭, 그렇습니다. 격차를 많이 보이는 벌어져 걸 있어요,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사람을 놓고 보면 사람 좋다는데 동의 안 하는 정치인들 야당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인격체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표하고 좋아하지만 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의 책임을 놓고 보면 부동산 문제나 여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좀 싸늘하다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 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 등으로 표출되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대통령 지지율 높은 게 대단한 호재입니다만 이것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오바마 믿고 있다가 트럼프에게 정권 빼앗겼던 미국 민주당의 이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돌려보면 미국의 사례가 있다 이거죠, 지금.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야권의 대선 주자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하는 기사들이 오늘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장기전에 대비한다. 마이웨이 고수다. 그러니까 이 장기전이라는 게 이게 입당을 놓고 마치 싸우는 것처럼 여기 설명을 했는데 입당을 할지 말지 계속 뭔가 판단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결정이 안 됐다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야당 지도부는요. 당내 대권 주자만 공개 지지한다. 뭔가 살짝 압박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뭐 8월 경선 버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미 탑승한 최재형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대선 주자 인센티브는 뭘까요? 어떤 걸 준다는 뜻일까요? 여기 보면 또 계속 뭐 외부 인사들 지금 영입과 관련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단일화 당 밖이나 안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면서 입당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듯한 시간이 걸릴 듯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입당과 관련된 얘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을 해야죠. 어떤 경선이든지 간에. 바로 저 혼자 후보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입당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권이 단일화가 돼야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단일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 단일화를 위한 경쟁은 필요한 것이고 네. 거기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일요일에 이제 녹화를 통해서 어제 이제 방송이 됐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요. 그 중에 한 대목인데 장혜찬 평론가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 중에 경선 참여, 단일화 막 이런 게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입당 관련된 얘기도 있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6.29 정치선언에서 나왔던 입장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기자들 만나서도 그때 내가 밝힌 입장 그대로다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입장이 뭡니까? 다시 설명 좀 결과적으로 해주세요. 예. 이 야권 분열은 안 된다는 것. 저는 그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 경선 거치겠다. 그런데 문제는 예. 그 경선이 뭐 8월이나 9월에 출발한다고 알려진 국민의힘 경선이 될지 예.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11월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1월에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와 과거에 안철수, 오세훈 방식으로 당 밖에서 뭐 100% 여론조사 등을 통한 야권 단일화 방식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듣습니다 행보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결정을 좀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단일화를 위한 경선은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예. 최악의 경우 지금 야권 일각에서 기호 2번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또 윤석열 후보가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약간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일은 만들지 않겠다. 따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네, 이게 8, 9월 경선이 되건 11월에 이 원샷 단일화 경선이 되건 어떤 형태이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야권에서는 한 사람의 후보만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한 게 저는 나름 범야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경선에 탈지 말지 버스에 이 부분은 6.29 정치선언 때부터 국민들을 충분히 만나고 난 다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민생 행보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죠. 예. 대전을 다녀왔고 광주를 다녀왔고 오늘 이제 대구를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보가 PK도 가고 강원도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청도 더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정도의 어떤 순회가 끝난 다음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예.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 것 같고 야권 단일화라는 단어에 저는 방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참여란 그 뜻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말 말하는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까지 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을 때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열어둔 대답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거나 대선에서 범야권 후보는 한 명이어야 된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배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은 상당히 예.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우호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데 예. 정치라는 것이 늘 예측대로 진행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세는 윤석열이다. 예. 그래서 본인이 당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당 밖에 있어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을 흡수하거나 본인이 뭐 추대 형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일반적인 평가가 윤석열 전 총장이 실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5월 달쯤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계속해서 외곽에 멈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돌풍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굉장히 부상하게 되면은 예. 본인이 입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인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얘기를 했지만은 예. 당 안과 당 밖을 두 가지 다 얘기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이미 본인이 무소속 예비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당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가능성 하나밖에 없는데 예. 하나의 또 변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좀 녹록지 않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와 같이 힘을 합쳐서 제3지대에서 독자 깃발로 출마할 가능성도 그럼 저는 남아있다고 국민의 봅니다. 당과 손을 잡는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래서 지난번에 안철수, 오세훈 그 모델로 갈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또 안철수 후보처럼 낙마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지율을 봐가면서 예. 내가 삼진의 독자 깃발로 삼자 대결 구도로 가도 승리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 가능성도 저는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문제가 뭐 별다른 진척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도 별다른 진척이 없고요.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뒤에 이른바 이제 사진 좀 준비해 주신 거 있으세요? 이른바 백보드입니다. 이 회의 때마다 이 백보드를 요새 정당들이 자주 바꾸죠. 국민들에게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이런 뭐 메시지를 담는데 어제 국민의힘 백보드는 이거였습니다. 로딩 중. 자, 배터리가 지금 충전되고 있는 단계인데 다 안 찼어요. 여기 한 3칸 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요새 뭐 비빔밥 완성하기 위해 한 분 한 분 모이고 있는 것을 표현했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보드 로딩 중이라는 표시가 좀 있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가. 자, 기사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치 4주차 윤석열 지지율이 정체인데 여전히 산무의 발목이다. 산무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3가지가 있었다는데 그 3가지 공통점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돼 있군요. 이 앞부분입니다. 소통 부분이 좀 약하고 세력이 약하고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 3가지 산무다. 여기 좀 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제 좀 뭔가 해프닝처럼 보인 게 있었는데 어제 공항에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나타났네 안 나타났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선수단 환송 해프닝이 있었는데 캠프 내부에서 이런 일정과 관련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윤석열 철학과 함께할 정치 세력은 아직은 누가 누군지 아직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조만간 자문으로 공개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구체성과 방향성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두 달 경청 이후에 공약이 구체화될 거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약간 산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야 정치인들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주자 한 분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묶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윤 총장은 좀 천천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경선에 아주 그 스타트 라인에 섰단 말이죠. 이제 불 붙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단을 한 면에서는 최재형 원장이 상당히 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그래도 더 이상 이제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을 막느라고 힘을 좀 덜 쓰시겠다. 좀 손절하고 이제 최재형 후보의 힘 약간 막는데 손절의 분위기가 있는 것 손절 같아요.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 멘트인데요. 이제 또 안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챙기지 않겠다라는 손절 분위기가 확 느껴지고 다행입니다. 그렇게 손절하셔야 됩니다. 너무 언론의 보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쏠려가지고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섭섭하죠. 신상품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신상. 예. 좀 신상 효과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누구든지 이 신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그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도 이제 베일을 벗고 자신의 비전과 철학, 정책 이런 걸 알리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할 거라고 보고. 선화원 변호사, 여야 정치인들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손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뭐 굉장히 뭐 정색을 하거나 그렇게 한 편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지나가듯이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손절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백보드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충전하고 있다, 로딩하고 있다. 결국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체나 완전 충전이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본 그 배터리에 3칸이 비어 있는데 그 3칸 중에 그 빈 칸 중에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있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당연히 윤 전 총장이나 뭐 장성민 이사장이나 뭐 김동연 후보까지도 폭넓게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자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께서 당내에 있는 현역 의원과 현역 당협위원장들은 당내 후보만 도와라.
있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가서 이제 조용히 돕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예.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이 빨리 국민의힘에 합류하도록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손절이 아니고 지금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압박을 받는 대상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뭐 윤 전 총장을 뭐 손절한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에 전격적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숨통이 트인 정도입니다. 조금 시간을 벌었고 숨통이 트인 정도지 이 정도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이 손절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뭐 같은 내용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만약에 지금 뭐 입당 여부가 지금 결정이 안 됐지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당 이후에 윤 전 총장은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대세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지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가 기울기가 있을 때 대세론이 한 번 기울어지면 이거 다시 뒤집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당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진짜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예.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간다면 지금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갔고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가면 일단 한 번의 컨벤션 효과가 국민에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떤 캠프로 갈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할 텐데 누가 보더라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본선 경쟁력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지지율을 보더라도 예. 추이가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1, 2위예요. 2위로 나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 거의 1위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윤 전 총장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입당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서 아예 당 안에서 대세를 이끌어가는 게 낫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을수록 그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직업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할 때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알고 공격해야 될 때 어떻게 공격해야 예.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꼽고 싶은데 지금 소통 세력 콘텐츠 부족인데 저는 콘텐츠 부족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콘텐츠 부족이 제일 심하고 세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대답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거 프로가 붙었으면 대답하십시오. 반쪽짜리 대통령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세요라고 할 거나. 그 어떤 한 지지자가 지금 얘기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게 지지자였는지 캠프 이gn원이었는지 누군지 모르더라도 예. 옆에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좌파도 제가 이끌어가야 대한민국의 반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5.18 광주 민주화 묘역 가서 지금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렇게 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 보수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예. 다만 중요한 건 그 후에 기념관 가서 노먼소프 기자인데 여기서 그 택시 나왔던 영화 그 사람 맞죠? 윌리엄 힌치팬터. 헷갈렸습니다. 그 사람 맞죠? 했는데 그 사람 아닙니다. 그 기자는 아니죠. 바로 정정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념관 가는 거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전에는 사전에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예. 콘텐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뭔가 사전에 답사도 있고요. 나온 예상 질문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게 왜 없었냐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내용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그 선수들 예. 출국하는데 만약에 갔다 안 갔다 이런 거 떠나서 만약에 갔다고 하면은 예. 뭔 의미가 있습니까? 현역 대통령이 가면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의미가 돼요. 예. 근데 본인이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놀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고 예. 애초에 그 갈지자에 뭐 갔다 안 갔다 멀리 있었다 이 문제가 헷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애초에 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빨리 프로가 있는 곳에 가서 프로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 예. 이 프로의 자문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 여기도 장현찬 평론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현 평론가를 갑자기 얘기를 하시네 지금. 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예. 좀 잘 찾아내시고 너무 국민의힘에 가서 내가 소모될 것이다. 내가 잠식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야권의 지지자들은 이미 보궐선거 결과를 봤을 때 첫 예. 번째 목표는 누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하겠다가 야권 지지자들의 목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다고 해서 예. 저 사람을 무조건 불쏘시개로 쓰겠다라고 야권 지지자들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콘텐츠를 갖춘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국가가 기뻐해야 할 일이죠. 진보는 진보대로 좋은 후보를 내고 예. 보수는 보수대로 좋은 후보를 내서 정책 간의 대결도 하고
좋은 토론이 저는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 자질은 충분한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좀 질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장윤찬 평론가 할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서 너무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예.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주위에 충분히 조언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 예. 조언에 대해서 결코 폐쇄적이거나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조언들 지금 캠프에서 일어나는 혼선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예. 개선해야겠다. 좀 바꿔야겠다. 최근에 이 윤석열 캠프의 기조가 조금 더 열린 인재 영입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여의도에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오창석 평론가가 말한 소위 프로라고 인정받는 예. 사람들 많이 영입하려고 또 열심히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 어제 있었던 이 국가대표 선사 환송 해프닝 이건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캠프 내부에서 어떤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런 건 뭐 변명의 여지 없이 고쳐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어제 또 공보기획팀장이 새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공보 파트에서 특히나 이런 잔실수가 나오지 않게 대처가 필요한 것 같고 당에 들어가면 프로들이 많이 붙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언제 입당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길을 가겠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은 국민 속으로 먼저 젖어들겠다.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입당이냐 아니냐보다 예. 핵심적인 문제가 정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책을 총괄하는 훌륭한 분 있고 또 많은 자문그룹들이 그렇죠. 있겠지만 실무 라인에서 소위 말하는 팀장급에서 경험 있고 선거해본 분들이 있어도 이분들을 다 조각조각 맞춰서 예. 이 지휘를 할 수 있는 이 정무 총괄이 한 분 계셔야 되거든요. 특히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위기 때 굉장히 그 정무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최재형 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삼선의 김영우 전 의원을 그런 역할로 바로 영입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 MB 캠프에서는 이제 이재호 전 장관이 그런 역할을 예. 사실상 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정무적 좌장 역할을 그렇죠. 했었고요. 그런 정무적인 좌장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외부에서 이제 조언 그룹이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이 정말 맞는 조언이면 빠르게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언을 해도 예. 이 조언의 인지를 하더라도 이게 조직으로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속 국민을 만나는 원칙 있는 행보를 하시되 정무적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영입하는 게 1호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윤찬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가 굉장히 좀 젊은 감각으로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런 게 부족한 부분 보이고 있다. 이거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씀 좀 강하게 해주셨어요. 다음은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북한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여기는 뭐 가끔 우리나라 사는 데서 참 관심이 많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주자 행세를 하고 있다. 행세가 아니라 대선 주자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앙천대소는 하늘을 보고 크게 웃는. 삶은 소가 어떻게 하늘 보고 크게 웃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적자들의 인기에 이용해 먹을 장식품 아닌가? 가치 없어지면 시궁창에 버려도 아쉬움이 없을 거. 고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혜주 교수님. 네. 굉장히 표현이 거칠고 좀 난폭합니다만 북한이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관심을 둡니까 지금? 일단 뭐 북한이 윤석열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왜 때리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강력한 보수의 주자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만 이제 북한이 때린 것은 아니고요. 지난 5월 달에도 이른바 라디오 꽁트를 통해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을 별지 소동해가지고 약간 뭐 풍자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별의 순간 얘기가 이제 굉장히 화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별똥별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면서 비난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가 되지 않기를 바래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만 때린 것이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반기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계속해서 대선 전국마다 때렸거든요. 약간 보수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때리긴 했다는 거네요. 그럼. 네, 승률은 뭐 약간 반반 정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됐고요. 나머지 이제 뭐 반기문, 안철수,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안 됐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이런 행태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면은 오히려 보수의 주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이렇게 때려댈까?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역시 이제 자신들은 일관되게 우리의 존재감을 대선 정부에서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역효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영향력 행사 좀 해야겠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내부 메시지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는 뭐 그게 역효과가 나올지 또는 낙마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북한 주민들 내부를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남한의 대선 전국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고 지금. 아무튼 굉장히 거칩니다. 사실 표현들이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 분들 잘 안 쓰시는데요. 이런 표현을. 근데 아무튼 거치게 좀 나왔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국민이 헌신하는 게 도리다. 대권 출마를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가 약간 좀 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정권 재창출을 뛰어넘는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정당 입장이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제3지대에서 활동하는 건가? 뭐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최단한 변호사? 예. 김동연 전 부총리는 여입니까? 야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너무 옛날스럽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대선은 여야 격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자면 여도 야도 아니고 신이 되고 싶다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울 신. 아, 신? 네, 가시 새로울 아니고요. 신이 되고 싶다? 네, 새로울 신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정부가 재창출되든 정권 교체가 되든 사실 우리 국민의 삶에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겠느냐. 정치 세력 자체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비판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야쪽 성향을 좀 더 보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일단 누구와 손을 잡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결국 이 사람 입장을 보려면. 근데 시대 전환이라고 우리 국회 내에 소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조정훈 의원과 손을 잡겠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여야의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좋고 제3지대도 우리나라 정치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어요. 만약에 이런 시도를 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면 한 1년 전 정도에 이걸 시작하셨다면 모를까. 이제 와서 과연 여야에 속하지 않은 정말 중립적이고 새로운 인물들로 대선에 영향을 줄 만큼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차석 평론가들 발언 기회 요청하시는데 짧게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통일과 북한 관련돼서 국가지정통일센터를 둘 수 있는 대학이 6개 군데가 있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아주대고 아주대 총장이었죠. 그러셨습니다. 아주대 총장, 아주대 산하의 통일연구소 소장 지명했던 사람이 조정훈 소장이었어요. 네, 조정훈 소장이 지명되기 전에는 2016년 민주당의 영입 인사였고요. 이번에는 시대전환의 당대표가 돼서 이제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나마 야권에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컨텐츠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제가 조정훈 의원과 얘기를 하면서 아주대까지 얘기한 거는 가운데 서 있어서 한 발짝만 오른쪽으로 서면은 야권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고 한 발짝만 왼쪽으로 가면은 여권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걸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예. 간 보는 정치는 대권 출마 못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오세요. 뭐 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정권 재창출 뛰어넘는 세력 교체가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청해부대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장병들이 지금 오고 있죠? 기사 2가지 준비했는데요. 뭐 아쉬운 지점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청해부대 82% 감염 초유의 사태다. 군 그리고 질병청 서로 내 탓이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82% 247명인데요. 잠복기 그럴 땐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죠. 이르면 오늘 저녁에 전원 귀국이다. 자, 왜 도대체 백신 접종이 안 된 건가? 이걸 놓고요. 군, 질병청과 협의 필요했다. 자, 근데 질병청은 논의한 적 없다 하다가 협의했지만 청해부대를 콕 집어서 한 거 아니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요. 야당은 또 거세게 비판하고 있죠, 지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백신 보낼 수 있었답니다, 이 기사는. 아덴만에 백신 보낼 수 있었다. 그러면 왜 못 보낸 것인가가 설명이 돼야겠죠. 군은요, 백신 공급 어렵다 판단했는데 질병청, 정은경 청장, 제약사와 협의해 공급 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뭐 감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백신을 보내야 되고 또 백신의 그 유통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각자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더 따져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권 반발하고 있죠. 기사 보겠습니다. 야당 국방장관 경질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하태경 접종 계획 세워놓고 시행 안 했다. 그리고 뭐 반발들이 있어요. 여당에서도 군 안일함이 없었나 규명해야 된다. 여당도 역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해부대만 접종이 안 된 겁니다. 이건 우선 접종 대상하기로 해놓고 후순위로 뺐다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가 된 겁니다. 언제부터 국가안보의 기본인 군 장병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허접한 나라가 됐습니까? 표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질타가 있는 거죠. 관련 기사 하나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2% 감염이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군 통수권자, 대통령을 말한 것 같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관련 뭐 회의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청해부대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 대통령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언급도 안 했다. 장병들 오늘 한국으로. 아덴만 영웅부대 국가의 코로나 방역 방치에 안타까운 귀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입니다. 왜 백신 접종 놓친 것인가? 그리고 이 기사. 왜 어떤 반응이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2가지 갈래로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장혜찬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혜찬 평론가. 일단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젊은 장병들이, 청년들이 해외에서 백신도 없이 이 선상 내 집단 감염으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수보회의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SNS로 굉장히 자잘자잘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아직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군과 질병관리청의 입장이 계속 바뀝니다. 군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했는데 백신 보내는 게 어렵다면서 이 책임을 질병관리청에 돌립니다. 예. 질병관리청은 군이랑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또 몇 시간 뒤에 협의는 했지만 청해부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의 예. 협의까지는 안 했다고 입장을 계속 바꿔요. 설명들이 조금씩 뭐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결국 다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아래 단위인 군과 질병관리청도 눈치 보기를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군 통수권자로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신 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군이 질 것인지 질병관리청이 질 것인지 또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문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상필벌 원칙을 밝히는 것부터가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어떠한 하나의 그 흔히 말하는 쉴드라고 하죠. 그런 것 없이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분명히 나왔고 가장 큰 문제는 군이죠. 질병청이 안 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했어야죠.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매우 이런 적극적으로 아쉬움이 했었어요. 있어요. 저도 사실 해군 나와서 문무대함을 몇 번 승선한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배는 함정은 예. 구획별로 나눠서 그 구획 안에 밀실과 폐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맞았을 때 부동강이 나면 안 돼요. 맞은 부분만 떨어지게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함은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무조건 밀폐된 공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공간끼리는 단절돼 있다는 거죠. 무조건 다 단절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는 산밀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지금 1년 7개월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내기 전 또는 떠나고 난 뒤라도 어떻게든 이 해군 장병들이 미역말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곧바로 이제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군 수뇌부의 역할이었어요. 그걸 이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지금 몇 명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지금 음성으로 나온 사람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돌아와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사망자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군 당국이 예. 정말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이게요, 이런 사례가 외국의 어떤 무슨 실패 사례처럼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된다는 사례로 지금요. 걱정입니다. 이미 일은 나타났거든요. 그러나 더 나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동물, 요새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 키우신 분들 많잖아요.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적 지위를 첫 부여했습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그 규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서 동물 보호 필요성 갈수록 커졌다. 사람 물건 아닌 제3의 지위를 인정한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학대범 향한 법의 경고다. 그러니까 이 민법 개정안의 의미가 동물 학대범을 향한 법의 경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탐지견 임무 완료한 복제견 매이 굶겨서 폐사되고 사육사 집유에 그쳤다. 동물은 곧 생명. 이걸 인정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전하람 변호사. 예. 이 개정안의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사실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법적 영역,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영역에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좀 학대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예. 형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인 거죠. 말 그대로 물건을 부순 거랑 동일하게 취급을 했었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조금 예. 보호가 강해졌습니다만은 동물보호법도 아직 형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벌을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동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리 보호와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영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민법적인 영역에서 똑같이 물건으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압수수색의 대상도 되고요. 압수수색.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집이 망하게 되면
그때 강제 경매가 됐을 때 강아지들도 같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물건 취급을 받으니까 압류 대상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경매의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키우던 진돗개가 같이 그 집안 물품들과 같이 일괄적으로 경매가 되거나 그럼 재산 가치를 따져서 얼마 책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념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진 분이 많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참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참 잘하는 거다.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동물학대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추가 설명돼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 결국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뭐 오늘 기사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안 간다. 정상회담 성과 불투명. 일본 공사 망언까지 겹쳐서 어려졌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개막식 불참되는 거죠. 그리고 스가 총리와 첫 정상회담도 무산됐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불발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잘한 겁니까? 아니면 좀 아쉽습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첫 번째로는 한일 회담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미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일본의 공사가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만 모독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60% 이상이 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있고 역시 이제 한일 모두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하반기에 총선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또 내년에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안타깝기는 좀 과거사 문제하고 미래 문제를 좀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일관된 일본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과거사와 관련돼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이 좀 나서서 한미일 어떤 협력의 무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오전에 일본 언론 통해서 뭐 날짜까지 잡혔다, 장소 정했다 이렇게 했지만 어제 청와대 회의 이후에 무산됐다, 안 가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